자, 69번 수출자 또는 수출 물품 등의 제조업자에 대한 외약 등 원료 또는 물품 등의 공급 중 수출에 공화해지는 것으로서, 여기서 공화해진다는 것은 수출에 투입이 돼서 실제 수출 행위가 됐다, 그래서 말하는 것이죠. 수출 시적의 인정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되는데, 자, 내국 신용장에 의한 공급돼 있어요. 자, 그러면 수출자가 있고요. 자, 수출자가 어떤 물품을 수출하게 되는데 자신이 전부 다 생산한 것이 아니고, 자, 국내에서 국내 공급업체, 국내 공급업체부터 부품 같은 거, 자, 부품 같은 것을 받아가지고 조립을 해가지고 이것을 수출했단 말이죠. 그러면 국내 공급업체가 수출자로부터 로컬 LC를 받아가지고 공급을 했다면, 국내 공급업체가 직접적인 수출자는 아니지만 자신이 수출자에게 제공한 이 부품으로 구성되어서 수출이 되었으니까 결국은 수출한 것과 같다. 그래서 수출 실적으로 인정을 해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국 신용장의 공급은 됩니다. 맞고요. 그 다음에 내국 신용장의 양도의 공급, 이건 틀렸어요. 바로 지금 수출에 공화해지는 거, 그러니까 수출되는 물품에 직접적으로 투입이 되는 그런 실적이 있어야지만이 수출식이 되는 것인데, 자신이 받은 로컬 LC를 국내 공급업체 A가 이것을 B에게 양도해가지고 B가 이렇게 했다면은, 수출자에게 제공을 했다면 B가 결국은 수출에 공해지는 것이 되잖아요, 그죠? 그럼 A는 그냥 양도해주고 그 차액만 받았기 때문에 실질적인 물품의 공급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이 경우에 수출적인 인정 범위가 안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로컬 LC를 했던 구매 확인서를 했던 전부 다 직접적으로 이렇게 수출자에게 제공을 해가지고 공급을 해가지고 수출 물품에 같이 구성이 돼서 수출이 되었다. 그러면 역시 이것도 수출 시적으로 본다. 그 다음에 생산자의 수출 물품 골판지, 그러니까 포장지에 공급을 했다면 그것도 역시 수출 물품으로 구성되어서 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도 수출 시적으로 간주한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다음 70번. 자, 해상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되어 있어요. 1번. 자, 영국 해상보험법은 근인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피보험자는 항상 보험으로 보험되는 것은 아니고 단지 당해보험에서 담보되는 위험이 손해에 가장 우세하고 유력한 원인이 되는 경우면 보호를 받는다. 그래서 근인주의라 그러는데, 우리 이제 이런 경우 보겠습니다. 보통 보험을 하게 되면 보험에서 자, 손해가 발생했어요. 손해 발생. 자, 손해가 발생했는데 그 손해가 화재 때문에 발생했단 말이에요. 화재. 자, 그러면 이건 결과죠, 그죠? 자, 화재에 의해서, 그러면 화재에 의해서 이제 손해가 발생했어요. 그러면 결과가 그렇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이벤트가 딱 생겼어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 화재는 담보되는 위험이에요. 담보되는 위험. 자, 담보 위험인데 화재가 손해가 발생했는데, 그 화재로 인한 결과를 위해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보험금을 청구해야 되는데 이 화재의 원인이 뭐 선원이 불을 질렀단 말이에요. 그냥 방화. 이랬을 경우는 뭐예요? 결과적으로는 담보되는 위험이지만은 그 원인은 바로 방화가 됐기 때문에 이것은 뭐예요? 여한제 불법행위잖아요, 그죠? 불법행위. 이랬을 경우에는 바로 보상을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 영국 해상보험법은 실손보상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피보험자로서는 자신이 부부한 보험금액 전액을 항상 보상받는 것은 아니다. 맞습니다. 실제 일어난 손해만큼만 딱 보상을 해줘요. 그래서 어떤 화물이 있게 되는데 이걸 100으로 봤을 때 한 30%의 손해가 발생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30% 손해에 대한 비율로 보상을 해주는 것이 30%의 손해가 나는데 100%를 해준다. 이건 아니죠. 그럼 이제 보험사기 때문에 이제 안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영국 해상보험법은 실손보상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으면 여기는 맞아요. 자, 피보험 목적물이 목적지에 무사히 도착하여 얻게 될 피보험자의 기대 예상 이익은 부부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이건 틀렸어요. 자, 우리 CIF 같은 경우에 CIF나 CIP 같은 경우에 송장 금액의 110%, 그죠? 110%를 부부하게 되는데, 그럼 원래는 실손 보상의 원칙 하게 되면 이제 보험 가액을 초과할 수가 없죠, 그죠? 그러니까 원래 송장 금액의 100%만 보상해 주는 원칙이지만은 이렇게 영국 해상보험법에서는 이렇게 무역거래에 대한 같은 경우에 CIF나 CIP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목적지에 무사히 도착했을 때 판매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기대 수익, 이것을 우리 희망이익이라 그러죠. 희망이익.
이것도 역시 보험 계약의 대상으로 보험 가액으로 보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100% 더하기 이제 10%. 그래서 요 10%도 바로 부부의 대상으로 간주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3번이 틀렸네요. 자, 다음 추심 결제 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봐라 하는 내용인데, 자, DP 방식의 경우 일람 출급 환원이 이용된다 되는데, 저 추심 거래를 보게 되면 먼저 매도인이 있고, 자, 매도인은 선적을 한 다음에 서류를 자신의 주 거래은행에게 맡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추심 의뢰은행, 그래서 리미팅 뱅크라 그러고, 자, 추심 의뢰은행은 매도인으로 받은 서류를 다시 저쪽에 추심은행에게 송부하게 되죠. 송부하게 되고, 근데 콜렉팅 뱅크가 되죠. 그 추심은행은 저쪽에 매수인에게 서류를 제시하죠. 서류 제시하게 되는데, 매수인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고, 지급을 받고 서류하고 대금하고 서로 맞바꾼다. 대금을 받고 서류를 주게 되면 이것이 바로 이제 DP 거래가 되겠어요. DP. 그러면 바로 서류 제시할 때 환원음도 같이 가죠. 환원음. 그 환원음을 제시하면 일람, 그죠? S사이트죠. 일람 환원음을 보여주면 매수인은 환원음의 대금을 지불을 하고 하나님을 이제 찾아가면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DP 방식이 되겠고, 그래서 DP 방식 같은 경우에 일람 출급 환원음이 이용돼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DA 방식의 경우 일람 후 정기 출급 환원음이 이용된다. 자, 그러면 서류는 제시가 됐는데 대금 지급은 하지 않고 서류를 그냥 인수만 하고, 자, 환원음에 지정되어 있는 만기일에 매수인이 대금을 갚는 것, 외상 방식이 되겠죠. 이런 경우에는 바로 DA라 그러죠. 그때는 DA. 자, 이랬을 경우에는 환원음을 한번 보고 일람 후, 그죠? 일람 후 애프터 사이트가 되겠습니다. 애프터 사이트. 자, 일나무 뭐 30일도 60일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만기일이 되면 이제 갚아주는 거, 이것이 DA가 되겠고요. 이건 맞습니다. 자, 그다음에 DP란 일람 출급 환원음이 발행되어 외상 방식으로 거래되는 경우가 많다. 일람 출급 환원음이 발행되는 것은 맞지만 외상은 아니죠. 외상은 DA가 되겠어요. DP 같은 경우는 서류가 제시될 때 바로 대금을 지급해야지만이 은행은 이제 서류를 인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3번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DP 내고란 추심의뢰은행에 추심 전 매입하는 경우를 말한다 되어 있어요. 원래 추심의뢰은행은 매도로부터 서류를 받아가지고 추심은행에게 추심을 해달라고 송부해주는 단순한 심부름꾼에 이제 불과하지만은, 매도인이 신용이 좋거나 또는 매도인으로부터 어떤 담보를 받았거나 그랬을 경우에는 바로 추심의뢰은행은 서류를 받아가지고 자신이 매입을 하죠. 매입을 하고 선지급하고 나중에 추심은행으로부터 그 대금을 이제 돌려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신용장 거래와 같죠, 그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DP 내고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이죠. (72번) 관세법상 관세 통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되는데, 1번, 자, 수입 신고의 시기는 뭐 출항전 신고, 입항전 신고, 보세고의 도착지 신고, 보세고의 장출 신고 수는 빠르다 맞고요. 그 다음에 보세공장에서 제조한 물품을 운하로 반입하려는 경우 원료과세 또는 제품과세 등의 방법으로 수입 신고를 할 수 있다. 맞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보세공장에서 원료를 반입을 해서 다시 보세공장에서 국내에 사용하려면 이제 수입 신고를 해야 되겠죠, 그죠? 수입 신고할 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완제품으로 수입 신고를 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처음에 원료가 들어왔을 때 당시를 과세 가격의 기준으로 봐서 수입 신고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있죠. 물론 완제품으로 신고하게 되면 관세율이 조금 높아지겠죠. 자, 그다음에 수입 신고 시 관세의 과세 표준은 이제 관세를 결정하는 관세 표준, 그러니까 상업송장에 있는 가격을 말하죠.
실제로 지급했거나 지급할 가격에서 가산요금이 공사 요소를 조정한 가격을 기초로 확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뭐 너무나 당연한 얘기가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수입 신고 후 납세 의무자가 신고 납부 세액에 부족한 것을 알았을 경우에는 보정 신고를 할 수 있고요. 맞습니다. 자, 신고 납부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안 경우에는 수정 신고할 수 있다. 수정 신고 아니고 경정 청구. 경정 청구. 자, 우리 세액 납부에 대해서 잠깐 보시게 되면은 먼저 수입 신고를 할 때는 납부 신고를 해야 되겠죠? 납부 신고. 얼마를 납부하겠습니다. 납부 신고를 하는데 납부 신고를 하고 보니까 세액의 산출 잘못됐단 말이에요. 그죠? 예를 들어서 뭐 50만 원을 납부를 해야 되는데 자기가 40만 원으로 신고했단 말이에요. 그죠? 이랬을 경우는 다시 어떻게 해요? 세액 정정을 해서 다시 50만 원을 바꿔주면 되겠어요. 자, 그래 납부를 했어요. 납부했는데 납부하고 난다 보니까 또 여기 차고 가셨단 말이죠. 원래 50만 원을 납부해야 되는데 40만 원밖에 안 났단 말이죠. 그랬을 경우 다시 보정하고 납부 후에 내는 것은 보정, 납부 전에는 세액 정정 이렇게 되겠어요. 그래가지고 납부 후 6개월이 경과된 다음에 세액이 부족한 것을 알아서 신고할 때 그때는 바로 수정 신고 되겠으니까 신고 납부한 세액이 부족한 것. 그래서 안 경우에 그때 수정 신고를 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고요. 근데 원래 40만 원만 납부했는데 자기가 50만 원을 더 납부했단 말이에요. 그죠? 10만 원을 더 납부했잖아요. 그죠? 그것을 세관장에게 돌려달라고 납세 의무자가 요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경정 청구가 되겠고요. 자, 그러면 납세 의무자가 과다하게 납부를 해놓고 본인이 모른단 말이죠. 그죠? 그랬을 경우에 세관에서 이 사람 애국자네. 국가 발전에 써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돌려주지 않으면 안 되고요. 그래서 납세 의무자가 그걸 돌려달라고 요구하지 않아도 세관장은 그것을 돌려줘야 된다. 그래서 시험에서는 반드시 납세 의무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만 돌려준다. 이건 틀린 거예요. 다음에 73번. 자, 수출입 실적의 인정 금액으로 옳지 않은 것은 되어 있는데, 자, 1번, 1, 2, 3, 4번 전부 다 무슨 응용된 것이 아니고 법령 그 자체로 나왔기 때문에 이건 다 외운 사람들은 다 맞히는 거고 못 외웠으면 못 맞히는 거고 그런데 이것도 상식적으로 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자, 그러면 자, 1, 2, 3, 4번 다 그럴듯한데 틀린 게 딱 3번 되겠어요. 외국인 수입의 경우는 수입 통관액 되는데 이랬을 경우는 외국한 은행의 지급액이죠. 이거는. 외국한 은행의 지급액. 자, 그러면 외국인수 수입이라는 것은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일본이 있고요. 여기 이제 미국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럼 미국에서 어떤 도로를 공사를 할 때 사용됐던 뭐 포크레인이 있단 말이에요. 자, 포크레인이 있는데 한국의 뭐 업체가 일본에서 만약에 현대건설이 도로 건설을 한다. 그래서 미국으로부터 포크레인을 이렇게 수입을 해왔단 말이죠. 그럼 외국에서 외국으로 이렇게 인수가 되는 거고 결국 현대건설이 수입을 한 거잖아요, 그죠? 수입을 하는데 외국에서 인수했단 말이에요, 그죠? 이것이 바로 외국인수 수입이 되었고 이랬을 경우에 수입 실적 또 수출 실적 같은 걸 어떻게 볼 것이냐 하는 것이 되겠는데, 그럼 수입 통관액 돼 있잖아요, 그죠? 이건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 외국에서 외국으로 인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한국에서 이렇게 수입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여기서 통관 절차를 밟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일본에서 사용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외국인수 수입이라는 개념만 딱 알고 있으면은 어떻게 수입 통관을 하지 하고 의심을 딱 가질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당황하지 마시고 다 모른다 하더라도 조금만 상식적으로 접근을 해보면 충분히 맞출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외국은행의 지급액이라는 것은 그러면 현대건설에 거래은행이 신한은행이 있다. 신한은행. 그러면 이 현대건설 본사가 신한은행에 의뢰를 해가지고 신한은행이 미국으로 이것이 송금을 해야 되겠죠. 이렇게 해야지만이 우리나라에서 외화가 얼마큼 빠져나가는지 실적을 또 외환의 그 유출이라든지 또는 외환 관리 그런 걸 할 수 있게 되겠죠. 안 그렇게 되면 외환을 이제 불법으로 이렇게
외환을 유출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실제 현대건설이 포크레인을 수입할 때 실제는 뭐 5만 불로 수입을 했으면서 실제로는 뭐 이것을 10만 불에 수출한 것처럼 이렇게 허위로 신고를 하게 되면, 그러면 10만 불이 일로 나가게 되고, 그러면 현지에서 또 5만 불을 뭐 속된 말로 삥을 쳐가지고 또 쓸 수도 있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반드시 이것이 정상적인 거래인지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해외 인수수입 같은 경우 해외에서 해외로 이렇게 자금이 오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우리나라를 통해서, 우리나라에 있는 은행을 통해서 송금이 돼야 되겠어요. 그죠? 송금이 되거나 송금이 됐는데 그것이 바로 지급액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다음 74번 중재제도에 관한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자, 중재 절차에서 중재 판정부는 당사자의 지위를 보호하고 중재 판정의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중재 대상의 목적물의 처분이나 재산 도피 등을 제한하고 그 상태를 유지하도록 한다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매도인이 있고요. 자, 매도인과 매수인이 분쟁 해결 방법으로 중재를 선택했단 말이에요. 중재. 자, 근데 매도인이 봤을 때 매수인에게 패소할 것 같단 말이에요. 이렇게. 네, 그래서 그러면 재산을 미리 뭐 빼돌린단 말이에요. 그죠? 재산을 뭐 도피시킨다. 그럼 매수인이 승소해갖고 강제 집행을 한다 하더라도 이미 재산을 빼돌렸기 때문에 강제 집행이 아니면 의미가 없겠죠. 그죠? 그래서 중재를 하는 동안에는 이렇게 쌍방 간에 어떤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게끔 제한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임시적 처분이 되겠어요. 그죠? 확정적인 건 아니죠. 지금 중재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 기간 동안에 임시로 처분하지 못하게 한다 하는 것이 바로 임시적 처분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중재 판정은 뭐 최종 판정이고, 보수 청구는 뭐 당연히 중재위원이 이에 인해서 수고한 거에 대해서 뭐 보수를 청구할 수 있겠죠. 그다음에 자기심사 권한이 있게 되는데, 자기심사 권한은 중재재판소가 독자적으로 이 중재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판정을 할 때 어떤 법률적인 여러 사항이라든지 그런 것을 스스로 검토하고 결정하는 권한을 가지는 권리, 이것이 바로 자기심사 권한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은 뭐 여기 내용을 다 모른다 하더라도, 그죠? 우리가 느낌으로 딱 봤을 때, 뭐 최종 판정이다, 자기심사 권한이다, 보수 청구다, 이런 것은 여기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뭐랄까 좀 느낌으로 딱 오잖아요, 그죠? 느낌 딱 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찍더라도 무작정으로 막 찍지 말고 어느 정도 근거가 있는 것을 가지고 찍으면 좀 더 확률이 높아지겠죠. 자, 마지막 문제네요. 자, 비엔나 컨벤션에서 국제물품 매매에 대한 유엔 협약의 승낙과 관련된 내용으로 옳은 것을 골라봐라 되어 있어요. 자, 승낙보다 먼저 그 승낙의 철회 의사가 청약에 도달한 경우에만 철회가 가능하다, 이렇습니다. 자, 그러면 오프를 했고요. 이거에 대해서 승낙의 통지를 했단 말이에요. 자, 승낙의 통지를 하다 보니까 했는데 후회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없던 걸로 해야 되는데, 자, 그러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철회해야 되겠죠. 철회. 자, 그러면 승낙의 통지가 가기 전에 철회 의사가 먼저 도달되거나, 그 다음에 철회 의사하고 승낙의 의사가 동시 도달. 이랬을 경우에는 철회가 가능하죠. 그래서 승낙보다 먼저 그 승낙의 철회 의사 청약적에 도달한 경우에만 철회가 가능하다가 아니고 철회 의사하고 그다음에 승낙 의사가 동시에 도달한 경우도 철회가 가능하다. 그다음에 승낙과 동시에 그 승낙의 철회 의사가 청약적에 도달한 경우에는 철회가 불가능하다. 아닙니다. 그죠? 청약적에 도달한 경우에는 철회가 가능하다고 말씀드렸고요. 자, 그다음에 승낙은 청약과 달리 철회가 불가능하다 되는데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정답은 이제 4번 될 수밖에 없는데, 계약 성립 후 승낙은 청약과 달리 취소가 불가능하다 있어요. 자, 그럼 승낙이 도달됐잖아요. 그죠? 승낙이 이렇게 도달하면 그 자체로 바로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계약이 성립되잖아요. 그죠? 계약이 성립되니까 취소가 불가죠. 물론 취소를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이랬을 경우에 여러 가지 이제 법률적인 그런 소송이라든지 그런 게 이제 걸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원칙적으로는 승낙의 의사가 도달되면 그 자체로 계약이 성립되니까 취소는 이제 불가능하죠.
그러나 청약 같은 경우는 이렇게 청약을 했다 하더라도 취소가 가능한 것이죠. 왜냐하면 청약을 했다는 것이 최종적인 계약의 성립이 아니기 때문에 이랬을 경우 승낙과는 이제 달리 해석이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75번까지 무역실무 문제를 다 풀어봤고요. 강의 듣는다고 수고 많이 했습니다.